제 AI 안 쓰고 그 가족의 AI 써요. 내 문체나 내 생각을 얘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이 도구가 다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나라는 인간을 지금 조합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쩐지 나의 부속품을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러면 AI가 다 하면 인간은 뭐래?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기능적인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고유한 삶이라는 것이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능이 뛰어난 어떤 그 도구의 출현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훼손한다? 확실히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네. 오늘도 은희경 작가님 모시고 정혜승의 브릿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놓치셨으면 꼭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시간의 감촉, 이 책도 제가 강추하지만 정말 선생님의 이야기 속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부 보시고요. 빛의 과거에 되게 재미난 작가 인터뷰가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작가를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한테 너무 뻔한 질문을 받는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슬럼프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랑 뭐 어디서 소재를 찾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뻔한 질문으로 열어봐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선생님은 슬럼프가 오시면 여기 이제 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네네. 설마 그것도 선생님 얘기일까요? 빛의 과거 소설에는 정말 모처럼 작가가 등장을 하기 네. 때문에 제가 겪은 작가 생활에서 경험담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뭐 독자들의 질문이랄지.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데서는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또 고마운 분이니까 성심성의껏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니라 이게 주인공이 하는 일이다 싶어갖고 좀 까칠하게 대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준비된 답이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몸을 괴롭힌다. 네.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걷거나 만취하거나 뭐 네, 이렇게. 네. 그 사실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그거 쓸 즈음에는 제가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써질 때는 그냥 안 써요. 네. 그리고 뭘 읽거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이렇게 다른 텍스트에 좀 집중하면 조금 제 글에 대해서도 좀 거리두기가 생겨서 하고 싶은 얘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시면 지금 그러면 오래 걷기나 만취하시고 이제 요즘은 아예 안 쓰신다. 이게 솔루션인 거죠? 네네. 소재는 어디서 찾으세요? 이때 진부한 질문 또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진짜 그 소설에 쓴 대로 모든 일상생활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랄까 생각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ADHD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어디를 가든 뭘 보든 간에 인풋이 많아요. 보는 게 많고 왜 그럴까? 아깐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뭔지 잡념이 많다고 할까요? 그렇게 설명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선생님 책 보면서 서사는 서사대로 이게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게 나름 한달음에 읽히는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구나. 역시 네. 이제 쭉 가는 게 있는데 묘사는 묘사대로 너무나 와닿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안나가 아침에 커피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캡슐 커피를 마실까 이러면서 딱 보는데 이것도 선생님 일상 소재가 아닐까 이 생각하면서 봤어요. 저의 일상이었죠. 네네. 저의 일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런 동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병원과 레스토랑도 분명히 있는 동선일 거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병원이 너무 상세하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이제 가족의 병간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소설가의 기본 태도 같은데 다 기록을 해둬요. 네. 그래서 입원하면서 침대에 번호, 무슨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수술실 들어갔을 때 기다리는 대기 그거 목록 이런 거 다 해놓고, 식판이 오면 식판도 찍어놓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병실에 있는 분들이 그거 왜 찍냐고. 그래서 그냥요. 그렇게 하면서 해뒀던 게 꼭 무슨 소설에 이걸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디테일을 굉장히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숫자나 어떤 그런 식의 품목 같은 것들은 찍어도 주로 찍어두세요?
네. 뭔가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놨지? 그 감흥이 안 와요. 그래서 메모도 이제 가끔 하지만 그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여행을 가면 저의 뭐 셀카나 이런 건 일도 없고 그냥 어디 무슨 배수구 같은 거, 뭐 떨어진 물건, 그 간판 기울어진 거, 그리고 이 나라는 지하철을 타는데 올라가는 것은 손잡이가 한 줄이고 내려가는 건 두 줄이구나. 그거는 키 차이를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찍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소설을 쓸 때 디테일이 좀 돼지죠. 일하시는 방식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방으로 하시는지 사무실로 하시는지. 이제 일단은 오전에 써요. 아침형이기 때문에 오전에 쓰는데 집 가까운 카페를 정해놓고. 시간의 감촉은 그러면 카페에서 쓰신 책이에요? 네. 적당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익명성이 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또 일찍 여는 카페에 가서 7시 여는 카페에 가서 3시간 정도 쓰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안 써지면은 2시간쯤 돼서 집에 오면 남편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럼 오후에는 어떤? 이제 오후에는 책을 좀 보거나 자료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이죠. 이메일도 쓰고. 그렇지만 이제 마감이 가까워지면 이제 2타임을 써야죠. 오전에 쓰고, 오후에 쓰고. 마감이 이제 이틀, 3일 앞이다 그러면 3타임을 써야죠. 아침에 쓰고, 낮에 쓰고, 또 저녁에 밤에도 쓰고. 쓰시고요? 네. 이런 루틴을 지금 30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게 한 10여 년이고요. 그전에는 어디를 막 갔어요. 낯선 데로. 저일 때 일상하고 딱 단절돼야 되는, 그때는 더 제가 또 주부의 그 할 일이 많았을 시기에는 언제라도 부르면 가면은 이게 또 이거하고 병행이 안 되니까 어디를 좀 멀리 많이 떠났던 시절도 있었고요. 어쨌든 장소를 바꾸든 아니면은 지금 카페에 가시든 성실하게 써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오후에는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설 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소설 이렇게 다 아니면 가리지 않고 다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근데 그래도 주로 소설을 보고 좋아하니까 일단 소설을 보고 인문책도 보고 하는데 책을 보는 게 저한테는 영감이에요. 최근에 영감을 가장 많이 준 책은 이거다라고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번역가 홍한별 선생님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저희 서적에 들여놓은 책이긴 합니다만 전 아직 못 봤어요. 그거 봐야 되는군요. 네, 선생님 좋아하실 거예요. 번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텍스트를 대하는 그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낯선 언어나 낯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네. 유튜버 시대다라고 하는데 계속 글을 쓰시는 소설 쓰기, 소설의 위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거는 이야기로 할 수 없구나, 말로 할 수 없구나, 이건 글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 어떤 사유가 담기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형태로만 담을 수 있는 어떤 사유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독보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영상 시대와 상관없이 글로 남을 때 네, 독보적인 종류가 그래서 따로 있다. 그 소설을 다 영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상도 물론 글에 다 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저는 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범주가 크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언어에 영상이면 딱 보면은 보이는 건데 글에는 또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만 담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 영감을 거꾸로 얻으신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디테일을 영화에서 볼 때도 있어요. 가령 세수를 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쓸 때도 있어요. 제가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을 떠올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만화에서
그 본 장면을 떠올리고 쓸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소설을 쓸 때 굉장히 끝없는 계단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제 만화에서 아현동을 표현한 그런 만화에서 본 그 계단을 상상하면서 예, 쓴 적도 있고 물론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서 하는 그 표정을 또 쓴 적도 있고 창작물에서 그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실 요즘은 텍스트를 어느 정도 주면 영상도 만들어주는 AI가 네네. 등장을 하고 있는데 AI 요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AI가 쓸 수 있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이다. 뭐 이런 조사를 그러니까 전문가들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당대 베스트셀러를 AI가 더 잘 쓸 수 있는 시점이 과연 올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되게 궁금해요. 뭐 어떻게 쓸까? 예. 되게 궁금하고 그 시대가 와서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해요. 저는 다르게 쓰겠지만 AI가 되게 활용도 높은 툴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스마트폰 나올 때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놀랬지만 그리고 그게 활용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근데 AI가 장악하는 건 그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 궁금증은 있지만 뭐 그러면 AI가 다 하면 인간은 뭐래?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게 기능적인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라는 각자의 고유한 삶이라는 것이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능이 뛰어난 어떤 그 도구의 출현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훼손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확실히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제가 대하는 AI가 2030년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은 게 서툴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문학상 심사를 해서 시상식장에 축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떠올라가지고 네, AI한테 뭐 이러이러한 거 축사를 좀 해야 축사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땐 축사를 딱 써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AI가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시상식장에 가서 그걸 읽었어요. 이제 뭐 은희경 작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가서 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AI가 쓴 거다. 사람들이 역시 AI하고 뭐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되긴 됐지만 예전에 막 의전을 할 때 다 써주는 원고 읽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너무나 훌륭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저거는 AI가 써줬구나. 심사를 할 때도 이건 AI가 한 거구나. 이런 거를 지금은 다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심사할 때 보면 보이세요? 당연히 보이죠. 네. 어떻게 달라요?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으로. 네, 그리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런. 네,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안 주려고 제 AI 안 쓰고 그 가족의 AI 안 써요. 내 문체나 내 생각을 얘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이 도구가 다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나라는 인간을 지금 조합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쩐지 나의 부속품을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런 AI가 만든 글들이 전부 세레모니라면은 우리의 모든 언어가 이게 다 세레모니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면 또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진심은 어디 있나 그런 생각 들고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위협을 받지는 않고 더 발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해요. 아까 가족분들의 계정으로 네. 쓰신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작업할 때 도움을 받는 거나 활용하실 만한 여지는 있던가요? 있어요. 어떤 많아요. 한 작가가 이제 그 역사 소설을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도서관 다니면서 막 자료 막 모아 쓰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검색해서 이렇게 쓰니까 검색 없이 어떻게 이걸 썼지 했는데 이제는 AI가 없으면은 이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게 얘가 자료를 다 찾아주니까.
그렇게 자료를 하고 이런 것은 단순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작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가가 판단하고 선택하려면은 내가 뭘 알고 내가 무슨 의도가 있고 내가 어떤 그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려면 내가 사회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거는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 소설 쓸 때도 뭐 자료 같은 거 물어봤어요. 조금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작가를 쓰고 싶은데 그걸 쓰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제가 오랜 기간에 뭐 독서나 제 경험에서 나와서 그 부분이 이 사람을 묘사할 때 필요하다 생각한 거잖아요. 판단한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한 2경우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경우 좀 더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뭐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야기도 있고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또 크로스 체크 해야 되잖아요. 얘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생각을 좀 틔워주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받죠. 네.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는 정도지 의존하면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30년대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네, 있는 거는 네. 맞아서요.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인가 이제 이런 책들이 네.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료를 받는 거랑 의사결정, 선택하고 고르는 그 판단을 맡기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점점 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게 좋아 저게 좋아를 그냥 아예 그것까지 판단까지 맡기는 거에 대한 경계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써온 소설의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는 저 자신이 이제 소설가 되기 전까지 물론 속으로는 불온함이 많았지만 문학 작품을 읽고 자란 문학 소녀이기 때문에 불온함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이 다수의 어떤 그 정상성과 이 시스템에 복무하는 스타일로 살아왔거든요. 모범생 DNA. 네,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네. 때문에 소설을 쓸 때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 조종당하는 곳조차도 저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AI를 만든 것도 사람이잖아요. 기업적인 마인드라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도 뭔가 지구 정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산업적인 그 계산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 의도대로 뇌가 그렇게 훈련된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 같아요. SF 소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소재가 또 생기겠죠. 저 그거에 대해서 소설을 쓰겠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요건 혹시 실감하실 때가 있으세요?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것은 이제 체감이 되는데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작가 될 때부터 항상 있어 왔던 그래요? 얘기이기 때문에 30년 전에도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네. 큰일이라고? 네, 그리고 막 그때도 문학의 위기라고 했던 게 그 90년대 말에는 문학을 위기에 빠뜨린 게 뭐냐면은 영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다 영화 보고 문학을 안 볼 거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단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겪어봐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그 불안을 부추기는 어떤 또 상업적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AI 시대라 책을 안 읽는다. 전 일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은 다른 책은 또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뭐 자기계발서나 안내서나 이런 거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바꿔주는 문학이나 인문서 같은 것은 어차피 훈련된 독자들이 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독자들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책을 읽을 것이고 우리가 좀 뭐 많은 사람이 많은 책을 읽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많은 사람이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모든 미디어 환경, 무슨 소비 환경,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출세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인간을 보게 만드는 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보고 그래도 난 이게 좋아하면 이거를 선택할지라도 그런 걸 다른 거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또 그런 생각 한편으로 책을 안 읽는다는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좀 다르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전 같은 것도 도서전에서 굉장히 굿즈만 팔리고 책은 안 팔리고 책을 안 읽는다 하는데 저는 책도 감촉이라서 시간처럼 네 어디를 향유했던 제가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할부로 들여놓고 막 보고 했는데 몇 페이지 안 본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낯설게 만들었던 그 충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방식대로 문학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친근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도서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도서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좋아해? 이렇게 사람이 많단 말이야? 라고 네. 깜짝 놀라다가 제가 책방 주인이지만 책 그렇게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데 굿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건가? 근데 또 마냥 또 이렇게 볼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책의 세계가 세상이 책 네, 세상이 네. 좀 커지는 건가? 네, 책을 조금만 귀퉁이만 잡아봐도 책을 만지는 거니까요. 선생님 네. 전자책은 안 보시나요? 전자책도 봅니다. 물성이 근데 꼭 그런 건 많이는 아니면. 보진 않아요. 그래요? 역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주 여행을 가니까 한번 이제 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낯선 방식을 못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SNS 중독이다시피 맨날 이렇게 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중독이세요? 이게 그 전달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활자가 종이에 있음으로써 저한테 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각으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소비해온 사람이 귀퉁이를 만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도서전에서 이제 행사도 있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막 사람이 많고 이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선생님 보러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독자로서 막 가는데 너무 막 혼란스럽고 막 사람 많은데 막 지치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간 작가한테 야 이상하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MBTI식으로 해서 아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견디면서 여기 다 모여 있는 걸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1년 동안 그 기운을 모아갖고 여기서 그냥 조금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줌단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냥 모인 건데 거기에서 뭔가 또 매스컴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굿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출판사 책도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책을 접촉한다는 거, 네. 감촉을 느낀다는 거, 네. 그거 그냥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감촉. 은 어떤 건가요? 감촉이? 다정하진 않아요. 네, 많은 걸 뺏어가고 많은 걸 주죠. 일단 많은 걸 주고 이제 이 시간의 감촉 책에서도 뺄까 했던 부분이 그 경선이 어릴 때 사계절을 느끼는 장면이거든요. 네. 뺄까 말까 하다가 너무 공들여 쓴 문장이고 제가 어릴 때 계절을 감각했던 그 기분을 조금 책에 넣고 싶어서 그냥 넣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의 감각은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진과 동시에 또 마치 우리의 삶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정해져 있어서 살아가는 게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일인 것처럼
예, 시간이라는 것이 점점 주어지면서 한편으로 상실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주인공이 당도한 그 시점에서 시간이 이제 거의 예, 사라진다 이런 느낌보다 이 시간은 매번 오늘을 처음 살아보는 초보자에게 주어지듯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예, 새로운 발견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소설에 썼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도 있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데 혹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해외 작가 혹은 해외 나가서 독자들하고 혹시 만나보신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많은 독자를 본 게 2006년인가요? 그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한국이 주빈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분이 넘는 작가들이 다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도서전이 열리기 전에는 독일의 각 지방에 가서 또 행사도 하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제 도서전 때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 작품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설명해야 됐었어요. 네. 새 선물이란 이야기가 196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성 주인공이 이야기다 그러면은 질문이 심지어 한국은 여성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검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냐. 막 그런 걸 물어보고 이 새 선물에서 이제 막 60년대 말이니까 미국 물건들 막 갖다가 막 쓰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압력에서부터 사회가 자유롭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네,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세계에서 한국 문학을 보는 것은 정말 다르죠. 네, 지금은 일단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K-팝도 있고 K-코스메틱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뭐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 들어있는 소설을 또 번역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좀 다른 나라 출판사도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고 그만큼 또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한국 문학이 별로면 또 그렇게 큰 파장은 못 일으키겠죠. 근데 저는 한국 문학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괜찮은 이유 2개만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그냥 잘 써요. 작가들이 잘 쓰고 이건 어쩌면 작가들이 그냥 큰 보상 없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사회주의 나라는 작가들이 월급을 받는다거나 네. 그리고 어떤 작가들은 미리부터 편집자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 상의를 해가지고 상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한다거나 이제 우리도 조금씩은 그렇게 되고 편집자들이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 작가들은 무조건 자기가 다 기획하고 취재하고 뭐 쓰는 동안에 생활비 뭐 어디서 벌어가면서 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작품들이 다 진짜 좋아서 쓰는 글만의 어떤 진심과 또 기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이제 외국에 나가면 외국 독자들이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한국 작품을 읽어야 되죠? 근데 예전에 2000년대 김영하 작가가 안 읽으면 당신들이 손해일걸요? 이렇게 말한 어떤 기세가 있었어요. 그 작가만의 또 어떤 기세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손해인 게 한국 사회가 되게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어느 나라든 자기 역사들이 다 뭐 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하다고 하겠지만 특히 작가들이 그 역사를 해석해내는 어떤 진지함 같은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소설로 만들어내든 간에 그런 토양 자체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시작부터 뭐 이미 기본은 갖고 시작한다? 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작품은 지금 작품대로 굉장히 세련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작품 활동을 하던 90년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방콕 작가한테 오래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방콕 작가가 한국 작가들 존경한다. 자기네는
이제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조금 이제 막 그 통제된 상황이 많이 무너졌을 때인데 상업적인 게 외국 이제 다른 데서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제 군사정부 끝나고 그다음 사회가 바뀌었을 때 작가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어떤 순문학에 가질 수 있는 인간 탐구랄지 개인의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사유랄지 이런 것을 묶어둬서 그 이후에 한국 문학이 그 맥을 이어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작가의 말이 그런 이제 하나의 해석일 수 있지만 한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에 대한 진심 같은 게 사회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이 한국 문단의 환경에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학이 너의 삶에 이래서 좋을 거다라고 좀 덕담을 좀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인간 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안 외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간 불완전한 존재고 그리고 또 타인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외로움 같은 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스스로를 강해진다고 할까? 아니면 나를 인정한다고 할까?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할까? 그런 게 저는 문학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 속에 이제 안나도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꼬마가 질문하잖아요. 왜 책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냥 계속 그냥 집에 있어서 읽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내가 왜 좋아했더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왜 쟤네들하고 다르지? 쟤네들은 저거 다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이 옳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상한가? 이런 어떤 소수성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책 속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 꼭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인간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 좀 이해하게 해줬다. 내 편이 있다는 생각을 줬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문학 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안나의 자리가 문제였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끼어 앉아 있는 듯한 거북함.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무의미한 긴장. 남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해서 몸을 웅크릴 때의 한심한 위축감. 안나는 자신이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남들과 섞이는 데에 불편함을 느껴야 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다. 네네. 제가 이 문장 읽으면서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라든지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모두가 이렇게 네. 이런 감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다. 네. 알고 보면 네, 이런 네. 말씀하신 대로 소설 속에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이런 게 있구나를 하면서 안나에도 막 이입했다가 경선한테 갔다가 막 유경한테도 갔다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낚여주셔서. 문학의 힘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쨌든 온기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내 편을 얻고 나도 조금은 강해질 수 있고 나를 조금은 좋아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좋아하는 과정에 네. 문학이 소설이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말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문학과 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조금 한국 문학 다시 좀 더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을 간단하게 해도 대답을 10분씩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은 난 정말 할 말이 맞나 이런 생각하는데 오늘 특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질문해 주시고 또 네, 다 들어주셔서 같이 듣는 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네. 책기 스튜디오에서는 정혜승의 브릿지를 2주 동안 그리고 황인창의 녹록을 2주 동안 또 방송을 합니다. 저는 2주 뒤에 다시 새로운 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